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한국사의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슬쩍 보는 한국사 속 세금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대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사 전체를 훑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세금과 토지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사 전체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한국사 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장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대외 관계 그리고 세금, 토지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끔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수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이제 교육제도와 관련된 이 한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는 시간을 또한 갖기로 하면서 이제 대단원의 2021학년도 1학기 이 한국사의 이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요, 이 토지 및 조세제도가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이 토지 및 조세제도 개혁에 여러 개혁들이 있었죠. 그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평한 토지 분배 및 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왕토 사상을 명분으로, 이 왕토 사상이라는 것은 이 전 국토를 왕이 소유했다는 것을 이 왕토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왕토 사상을 명분으로 백성에게서 조세를 거두고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귀족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공로나 관직, 복무의 대가로 시급이나 노급을 지급받아서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지배했습니다. 예, 어떤 땅을 받아서 그 땅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두 지배하는 것이 이 삼국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지와 노비를 소유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민은요, 자기 소유지나 귀족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하게 됩니다. 국가와 귀족에게 조세와 이 곡물이나 포가 되고요. 이 특산물을 납부하거나 그리고 노동력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당 시기에 들여온 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라는 것은 전세, 즉 땅에서 나는 것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용은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조는 이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죠. 이 노동력 증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군역이라고 해서 군대를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역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성을 쌓는다거나 혹은 왕궁을 수리한다거나 혹은 다리를 놓는 곳에 노동력으로 이제 차출되게 됩니다. 이 농민들은요, 귀족의 고리대나 이 자연재해로 이 노비나 도적으로 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비로 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도망을 가서 이 도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 토지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느끼셔야 돼요. 이전에는 결국은 귀족들이 자기 땅에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왕처럼 부리다가 이제 통일신라가 들어서면서 이제 토지제도가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통일신라의 임금은 이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요.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 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시킵니다. 이 노급이라는 것은 땅과 함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은 없애고 단지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소국의 왕 같은 역할을 하던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읽히시죠. 그것이 읽혀지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틀릴 일은 없습니다. 이 성덕왕은요, 특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임금이 직접 백성에게 땅을 지급했다. 이 얘기는 이 땅을 받은 백성들은 사실상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통일신라는 귀족 사회에서 중앙집권적인 이 관료제 사회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정전의 지급은 세수의 확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땅을 갈고 땅을 갈고 이제 곡식을 생산을 하고 그 곡식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통일신라가 지향했던 국가의 모습은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이 통일신라는 조세 제도를 정비하게 되죠. 민정 문서를 기반으로 조세, 공물, 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제 주먹구구식의 세금 징수가 아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 짓는데 다리 놓는데 이 노동력을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문서를 통해서 이제 조세를 납부하게끔 하는 체제로 이제 정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정문서는요,
각 촌락의 인구, 토지의 종류와 면적, 그리고 소, 말의 수, 토지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것이 누구의 소유지인지, 사찰 소유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인지, 관청 소유인지, 개인 소유지인지, 그러한 토지의 종류, 그리고 크기, 소와 말의 수, 다시 말하면 소와 말에도 이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수목의 종류와 수 등을 조사하여 촌락마다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조세지들을 보면요,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 이것은 통일 이전보다 부담이 완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통일이 되기 전에 삼국시대에서는 이 자신이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50%를 걷어가는 이 사람들도 있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곡물은 촌락 단위로 특산물을 납부하게 됩니다. 향부곡은 더 많은 곡물을 부담하게 되죠. 이 향부곡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건 어려운 숙제예요. 아직도 한국사 속에서 이 향부곡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합의된 부분은 사실상 통일신라의 적대적이었던 고구려와 백제계 이 마을들이 뭐 예를 들어 이 통일전쟁에서 이제 끝까지 싸웠던 이 고구려계나 백제계 마을들을 이 향부곡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노예였는지 노비였는지 아니면 평민이었는지를 두고는 지금도 아주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평민으로 보려는 경향이 훨씬 더 요새는 강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이 역은요, 군역과 이 각종 부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남, 즉 16세에서 60세 남자를 대상으로 이 징발을 하게 되죠. 이 군역, 다시 말하면 군대 가서 싸우는 역도 60세까지고요. 이 각종 부역, 다리를 놓는다든지 성을 쌓는다든지 여러 부역도 또한 60세 남자가 이 책임을 지게 되죠. 하지만 이 통일신라 말기에 이르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료전이 없어지고요. 8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다시 노급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노급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영주가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도 모두 소유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대규모 농장 소유주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가재정은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농민들은 귀족에게 농지를 빼앗기게 되고요. 강압적 조세를 수탈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조세를 수취하던 제도가 이제 이 노급의 소유자가 자기 멋대로 세금을 걷는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농민들의 삶은 열악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노비로 몰락하거나 유랑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농민봉기가 발생하고요. 당시에는
이 농민 봉기에 참여한 그 사람들을 족고족 혹은 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고려 시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 전시과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고려 초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려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전시과 체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려 관료 체제가 정비되고요. 관리들에게 토지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 문벌 귀족의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비된 것이 이 전시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시과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요, 관리나 직역 담당자. 여기서 직역이라는 것은 이 군역을 얘기합니다. 이 고려시대 과거제가 있는데요. 고려 과거제에서 이전 시기에 없던 승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과가 없습니다. 바로 묵과가 없어요. 이 묵과는 사실상 과거제로 등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인역, 즉 이 군대의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군인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이 군인전을 받고 이 직역을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과가 이 고려시대에 묵과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대부분 틀렸다고 보면 돼요. 이 과거제에선 이 고려시대 과거제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묵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지와 시지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이 전지는 밭과 논이고요. 시지는 땔감입니다.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산지가 되겠죠. 이 밭, 논, 그리고 이 땔감을 벨 수 있는 산지를 통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에너지원이 사실상 나무였기 때문에 이 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고려시대의 이제 통일신라와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수조권만 행사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 문무왕 때 신문왕이군요. 이 관료전을 지급함으로써 이 수조권만 행사하도록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한 100년 정도 밖에 지속이 되지 않은 그런 제도였죠. 하지만 고려시대부터는 이제 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고 수조권만 행사되게 됩니다. 이 전시과 제도는 약간씩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순서를 묻는 질문들이 종종 출제되고요. 어떤 거는 이쪽을 써놓고 이쪽을 묻는 경우도 있고요. 이쪽을 써놓고 이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고려 초에 태조 때 만들어졌던 이 역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이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분전은요, 사실상 새 왕조 개창에 대한 농공 행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공이 많으냐에 따라 이 왕건이 이 고려를 창업하는데 누가 더 큰 공헌을 했느냐, 그것이 사실상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인품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포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경종 때 시정정신과입니다. 이제 인품을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세왕조 개창에 얼마만큼 공을 세웠느냐는 기준을 벗어나서 이제 인품과 공복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정전시과가요. 여기서 인품은 역시 이 개국에, 이 고려 개국에 얼만큼 공헌을 한 자의 후손인가 라는 부분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관리로서 공적을 쌓았느냐도 이 더하기로 보겠다는 것이 시정정신과의 정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정 정도가 되면 이제 이 고려가 이 개국한 지 100년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사회체제가 안정이 되던 시기가 되죠. 그러면서 개정전시과가 시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현직 관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전 관리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전직이든 현직이든 관직에 따라 18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한 것이 개정전시과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정전시과가 나오게 되죠. 일단 시정을 하고 개정판을 낸 뒤에 이제 마지막 경정을 올리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네요. 이 경정전시과는 사실상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되는 전시과였어요. 자, 그러던 것이 이 전시과 제도가 붕괴하게 됩니다. 사실상 문벌 귀족이요, 대토지 소유자로 이 문벌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로 이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눠줄 땅이 모자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신정변으로 이 전시과 제도는 붕괴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요, 이 토지, 전시과의 토지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것이 이 군인전입니다. 이 중앙에 군인에게 지급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역은 세습한 자손에게 이 세습이 되는 것이 이 군인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이 묵과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먼저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문무 관리에게 관직 복무 대가로 지급한 것이 바로 과전입니다. 관리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당연히 국가에 반납해야 되겠죠. 이 고려시대가 이제 귀족제 사회이냐 관료제 사회냐,
두고 사실은 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가 이 고려 사회가 귀족제 사회냐 관료제 사회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관료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과전을 강조하고요. 이 귀족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음전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귀족제적인 요소와 관료제적인 요소가 절충된 사회가 고려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귀족제냐 관료제냐를 두고 이 설왕설래가 있는 것이죠. 이 공음전은요,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됐고요. 이 공음전만큼은 자손에게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회는 귀족제 사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료제를 강조하는 이 학계에서는 사실상 과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한인전은요, 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제로 관리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한인전입니다. 6품 이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요. 거기다가 관리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귀족제의 요소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군인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빼고요. 또 하나 이 구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급 관리와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사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 유가족에게 구분전을 주게 됩니다. 이 고려시대에는 노비가 면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전쟁에서 적의 병사의 이제 수급을 이제 얻어오는 것이 이 노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비들이 사실상 이 면천을 얻기 위해서 이 적과 많은 전쟁에서 많이 이제 전사하게 되죠. 그러는 경우에도 이 구분전이 지급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요. 종종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고려의 조세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왕건은요, 취민유도, 이 취민유도라는 말은요, 이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유교적 민본 이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 이전 시기에는 일정한 법도도 없이 조세를 거의 강탈해 가다시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왕건은 취민 유도를 내세워 백성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해주고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흑창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고구려의 뭐죠? 진대법이 나와야지 되겠죠. 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좋았던 제도들을 많은 부분 모방하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진대법이었고 그것을 흑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왕건이 다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려 조세제도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향리, 이 마을에 이 그 토라고 할 수 있는 이 향리가 조세, 공물의 징수와 요역 징발 등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이죠. 예, 지방 호적이 이 조세 공물의 징수와 요역을 징발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시급이나 시급 통일신라 시기 이 삼국시대의 시급과 같은 형태로 이 변모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전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전법은 고려 말에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과전법의 이 변청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과전법이 1391년 공양왕 3년에 제정되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세조 때 이 직전법이 시행되고요. 세조 12년이고요. 그 다음에 관습강급제가 성종 원년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수조권이 지급이 폐지되고 녹봉제도로 바뀌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 월급을 이제 얻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국가로부터 이 월급을 받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전법이 나타나게 되는 이 배경은요,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권문세족의 땅을 뺏어서 신진사대부에게 논아주는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실시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전법의 내용을 보면요. 경기지방의 토지에 한해, 다시 말하면 이 다른 지역이 아니고 경기지방의 토지에 한해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전을 받은 관리가 죽으면 사실상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습은 불가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부 토지는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인데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군 유가족에게 준 땅이나 그런 땅들은 이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자, 조선 토지제도 변청 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법이 시행된 한 200년 가까이 되죠. 후에 이제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배경은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이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 직전법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직전법은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체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수강급제가 있습니다. 이 관리의 수조권 남용이 있었고요. 이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게 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는데 이제 수조권을 받아서
이 월급을 대신하기 때문에 뭐 거의 50% 이상의 이 세금을 걷게 되죠. 그러면서 이 농민들이 이제 헐벗고 가난해지고 뭐 농사를 지었지만 남는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 관수간급제가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 지방관청이 수확량을 조사해서 농민에게 거둔 후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지방관청이 직접 수확량을 조사해서 이 세금을 거둔 후에 그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그것을 주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직전법이 폐지되게 됩니다. 16세기 중엽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게 되고요. 사실상 녹봉만, 이 쌀만 지급되는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이 직전법 폐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토지제도 변화의 결과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양반 지주는요, 매매와 겸병, 개간 등을 통해 소유지를 확대했죠. 그리고 이 양반 지주는요, 노비에 의한 직접 경작을 선호하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소작인을 쓰는 것보다 소작인을 안 쓰고요. 이제 노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형태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작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논에서 쫓겨나서 이제 또 그 산적이 되거나 혹은 이 도시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어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소작류가 병작 반수입니다. 즉, 이 농사를 지으면 반을 띄어가는 형태가 되죠. 결국 결과적으로 이 농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달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직전법 폐지 이후 양반의 토지 사유와 병작 반수에 입각한 지주제는 더욱 확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번 이제 수치제도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수치제도 정비의 이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재정의 확충입니다. 예, 국가재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예, 그것을 위해서 이 전세 공납력을 이제 백성들에게 걷게 되죠. 이 전세는요, 사실상 토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전법의 경우 1결당 30두를 징수했고요. 이 전분 6등법 그리고 연분 9등법으로 이 세금을 내도록 세종 때 제정되게 됩니다. 땅의 비옥도와 풍육의 정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나누게 된 것이죠. 예, 전분은 땅의 비옥도, 연분은 그의 농사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책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결당 최고 20도에서
최저 4도를 징수하게 되죠. 이 공납은요, 각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예, 토산물, 예를 들어 어디서 뭐 인삼이, 산삼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 지방은 산삼을 현물로 이 세금으로 납부해야지 됩니다. 이 중앙관청이 각 군현의 종류와 수량을 할당하게 되죠. 군현에서 각 가오에 할당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역은요, 사실상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남, 즉 남성 중에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남에게 부과되는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군사로 동원하거나 그 비용을 직접 거두고요. 요역은 각종 토목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세금으로는 염전, 즉 소금을 채취해서 이익이 날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이고요. 이 광산,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조선 16세기 정도가 되면 수치체제의 문란이 나타나게 되죠. 먼저 토지세, 즉 전세의 이 문란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지주가 내야 할 전세를 이 소작인에게 내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병작 반수라고 그래서 결국은 50%를 이제 이 지주에게 이 소작료로 냈는데 여기다 더해서 이 전세까지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먹을 게 없는 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납의 폐단도 대단했습니다.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대가를 챙기는 박납의 폐단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이 심사를 해요. 예를 들어 산삼을 내야지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서리가 그 산삼을 받고 이 통과를 시켜줘야지만 이제 공납을 바친 거가 되죠. 그런데 이 대부분 이제 퇴짜를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실상 이 서리가 미리 마련해 둔 이것을 사가지고 내야지만 통과가 되게끔 만드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서리가 이 싼 값에 이 산삼을 끌어 모아다가 이 좋은 산삼들은 전부 퇴짜를 넣고요. 이 그 싼 가격에 산 것을 이제 비싼 값에 이제 백성들에게 되팔고 그것을 이제 국가에다 내는 것을 박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군역의 폐단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역을 대신하는 대립이라든지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주는 이 방군 수포가 아주 성행했었죠. 마지막으로 황국의 문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황국은요, 사실은 빈민구제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어려운 물가가 이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가 있을 때 이제 쌀을 싼 값에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이제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이제 돌려받는 형태였는데 이제 관청이 직접 나서서 고리대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삼정, 사정에 물나는 이 농민층의 몰락을 이야기했고요. 이 각 지방에 많은 유민이 발생하게 되죠. 도적대가 충돌하고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그 당시 도적으로는 이 임꺽정이 있습니다. 임꺽정을 다룬 대하소설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그때는 대하소설들이 인기가 많았었죠. 라디오 방송도 인기가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여하튼 이 당시에 임꺽정 그리고 홍길동 이러한 홍길동은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요. 여하튼 이런 도적죄들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생각을 해보세요. 50% 세금 소장료에다가 거기다가 집주인이 땅 주인이 내야 할 세금까지 덤태기로 얻어맞으면 그거는 거의 죽으란 얘기예요. 죽느니 도덕죄가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 조세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조선 후기에 조세제도가 변화되게 되는 배경에는요. 사실상 양난으로 많은 농민이 사망하고 농경지가 황폐화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많은 농민들이 죽게 되죠.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대부분 수의성 전염병에 의해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물물이나 물을 좀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수의성 전염병이 없는데요. 이 전란 중에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하겠어요? 결국은 이 물이 오염되면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 국가 재정이 고갈되고요. 농민 생활이 궁핍하게 됩니다. 몰락한 농민들은 조정과 지배층에 항거하게 되고 사실상 그 결과 양반 지배 체제의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이 조선 후기 조세제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세제도 변화의 개편 방향은요. 이 조정은 수치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모든 조세를 전세화 시킵니다. 이 노동력, 토산품을 바치던 것을 전부 땅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체제로 변화시키죠. 그렇게 되면서 국가재정 기반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상 땅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이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농촌사회를 안정시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조선 후기 조세제도 변화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전세가 이제 영정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납제도, 토산품을 현물로 바치던 것에서 대동법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군역 역시 균역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영정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배경은요, 세종 이후 실시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의 운영이 복잡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이 사실상 영정법이 실시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땅의 비옥도 그리고 이 풍흉, 이 수확량이 많았느냐 적었느냐를 누가 책정을 하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죠. 결국은 관리의 수가 많아야지 되는데, 이 시기, 이 16세기, 17세기가 되면 이 관리들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 맡아야 될 직무는 너무 많아지는 이 전분유도법과 연분구등법으로 이 세금을 책정하려다 보면 이 관리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정법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전세를 풍경에 관계없이 토지 한 일결당 사육들을 징수하도록 고치게 됩니다. 예, 풍경에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사육들을 징수하게 되죠. 그렇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소작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죠. 이 여러 목록의 부가세가 늘어나고요. 부가세의 액수가 전세보다 몇 배가 되어 농민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16세기 이후 공납에서 박납의 폐단이 극심해졌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향리가 결국은 토산물을 평가해서 이 가부를 이 통가와 패스와 노패스를 가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향리가 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게 되고 결국은 본인이 이 싼 인삼을 받아다가 그것을 농민들에게 비싼 값에 팔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그런 박납의 폐단이 극심해지죠. 이 유성룡 등이 곡물을 쌀로 거두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공납을 전세화하여 가호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이 쌀, 면포, 삼배, 동전으로 징수한 것이 이 대동법입니다. 토지가 없는 농민은 과세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토지에 있는 농민도 대동세, 즉 1결당 12말 정도만 납부하여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동법의 시행에 있어서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데에는 자그마치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이죠. 이 대동법은요,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게 됩니다. 광해군 즉위 원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데는 무려 100년이 걸립니다. 사실상 양반 지주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죠. 이 인조직이 원년에도 이 강원도에서 이 시행이 되고요. 1651년엔 충청도, 1658년엔 전라도, 1678년엔 경상도, 1708년엔 황해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빠진 곳은 평안도와 함경도네요. 왜 빠졌을까요? 예, 이 지역은 곡물을 납부하는 대신
사실상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 군역에 더 충실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 곡물 납부에선 면제되게 됩니다. 여기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제가 좀 옆으로 세려고 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도들이죠. 이 강원도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도시가 강릉과 원주입니다. 그러면 충청도는요? 예, 충주와 청주예요. 그러면 전라도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예, 전주와 나주입니다. 이 경상도는요? 예, 경주와 상주가 대표적인 대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해도는 어디일까요? 예, 황주와 해주죠. 그럼 평안도는요? 예, 평양과 안주입니다. 그러면 함경도는요? 함흥과 경흥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직할시라고 여기 요새 얘기를 안 했더군요. 광역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요새 또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광역시에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큰 도시들이 지금은 작은 도시가 됐고 사실상 지금 큰 도시로 있는 경우는 뭐 일제시대와 관련이 있죠.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동법의 영향은 시험의 단골 메뉴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대동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상 상품 화폐 경제가 나타났는데 이 대동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이 조정은 농민들이 납부한 대동세로 어용상인인 공인을 통해 이 관수품을 조달하게 됩니다. 예, 이 공인이 이제 각 고을의 특산품을 이제 사서 조정에 바쳐야지 되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일단 시장이 형성이 돼야지 물건을 사올 수가 있겠죠. 공인은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킨 점이 바로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기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민도 토산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 대동세를 마련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상품화폐 경제가 그리고 이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대동법의 시행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동법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별공이라든지 진상 등의 현물 징수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점이죠. 특별히 이 공납을 바치는 별공, 그리고 국가에다 바치는 진상 등이 있습니다. 대동세가 자기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사실상 소작인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병작 반수제 결국 50%를 지주에게 내고
거기다가 공납, 대동법의 이 세금을 대신 내고 이 전세도 대신 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소작인들이 몰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다음으로 균역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두 필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이게 되면서 사실상 이 세금이 50% 반토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1개월마다 2두씩 이 결장미를 징수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염세, 선박세 등을 국가재정으로 돌려 부족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일부 부유한 상민에게도 선무, 군간포라는 명목으로 군포를 부과하게 되죠. 이 균역법 실시의 의의는 일시적으로 농민의 군포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결정비 역시 자기네게 전가되고 폐단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 소작인이 사실상 모든 세금을 그 지주가 내야지 될 모든 세금을 이 소작인이 대신 내는 사실상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금 선무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평상시에는 군간포만 내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군조를 지휘하게 됩니다. 1751년 영조 27년에 균역법 시행에 따른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의 토호나 부민을 대상으로 조직하였죠. 역을 피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들을 균역 체계에 포섭하기 위해 선무군관을 설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무군관이 되면 그 자손까지도 군역에 포함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받게 되죠. 평상시 집에 있을 때에는 매년 군포 한 필을 내도록 하였고, 면포를 대신하여 돈으로 내면 1필당 2량, 복무 연한은 15세에서 60세였으므로 선무군관 한 사람이 평생 45필을 내는 셈이었습니다. 토지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빼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도 토지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이 시험을 보실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 중농아파, 실학파 중에 중농아파의 토지개혁론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것을 따로따로 그냥 암기식으로 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아는 것도 틀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죠.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 한국사 전체의 틀 속에서 이 각 토지제도가 가지는 의미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중농아파의 토지개혁론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중농아파에 유형원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균전론을 주장했죠.
이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영농을 중심으로 군사와 교육제도의 재정비를 주장하기도 하죠. 여기서 핵심은 자영농이에요. 예. 자영농을 늘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세금 징수를 하는데 가장 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자영농이라고. 우리 식으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자영업자 혹은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부국 강병을 얘기를 할 때 이 자영농 육성, 과거에는 자영농 육성, 지금은 자영업자와 정규직 육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는 순간, 자영농이나 자영업자, 정규직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상 조세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국가의 몰락을 예견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으로 좀 샜네요.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매매를 금지한 영업전을 설정함으로써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팔 수 없는 이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팔 수가 없는 영업전을 설정하고요. 이 최소한의 농민 생활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나머지 땅은 나머지 땅에 대한 매매는 허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 소유의 점진적인 균등화를 모색하려고 했죠. 이 정약용은요, 여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요. 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노동량에 따라 그 수확량을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대안으로서 이 여전론보다는 정전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여전론은 한 마을을 대해서 이 모든 이 마을의 구성원들이 농사를 짓고 이 노동량에 따라 그 수확량을 분배하던 체제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정약용은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이 정전제를 주장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의 조세개혁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국가재정 확충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정을 개혁하려고 했죠. 이 양반과 토의 토지 변경을 금지시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금지시키고요.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주소 사업을 통해서 은결을 색출하려고 했습니다. 은결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땅이란 뜻이에요. 몰래 숨겨놓은 땅이죠. 그것을 색출해서 세금을 걷는 양결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군정은요,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끔 만들었죠. 양반들은 사실상
군정을 면제받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양반들에게도 공포를 징수하려는 이 흥선대원군의 의지가 보이게 됩니다. 황국은요, 이 사창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향촌 자치로 규율제도를 운영하게끔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과제를 오늘이 13주 차니까 오늘의 과제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토지 및 조세제도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4 한 장, 두 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은 공부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문장은 여기까지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을 한번 찾아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수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